지난달 무역수지가 43억 7천만 달러로 4개월 연속 흑자 행진을 이어갔습니다. 전년 대비 수출은 41.9%, 수입은 50% 늘었고 올해 누적 흑자 규모는 118억 7천만 달러로 집계됐습니다. 세계 최대 인터넷 전화 기업 스카이프가 아이폰용 인터넷 전화 애플리케이션 스카이프 2.0을 출시했습니다. 이동통신 음성통화 요금 체계 변화가 예상됩니다. 지난달 소비자 물가 상승률이 전년 대비 2.7% 올랐습니다. 이상기온에 채소류가 10% 이상 급등한 반면 풍작과 구제역 등의 영향으로 쌀은 11%, 돼지고기는 8.9% 내렸습니다. 서울을 비롯한 수도권 경매 아파트의 낙찰가율이 80% 아래로 떨어지며 연중 최저치를 기록했습니다. 네, 라스 성공 전략 2부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코스피 코스닥 나란히 하락하면서 마감됐습니다. 어제까지 나흘 연속 상승세를 그려나갔지만 오늘은 좀 부담스러운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지난밤 미국 증시는 메모리얼 데이 때문에 휴장을 했고요. 전체적으로 아시아 지역 증시는 조용조용히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 시장 같은 경우는 앞서 말씀드린 대로 이 하락 속에 마감이 됐고 외국인들 이틀 연속 매수를 하는가 싶었더니 지금 사흘째 다시 매도로 전환을 하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개인만이 시장을 외롭게 지지를 하는 움직임을 보여줬네요. 구체적인 시장 상황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김보람 캐스터 연결해 보겠습니다. 네, 시황센터입니다. 6월 첫 번째 장이 마감했는데요. 외국인들이 돌아선 상태에서 대형주들을 중심으로 매도했고요. 오늘 장에서는 중소형주들 중심으로 강세를 보였습니다. 코스피 마감 지수부터 확인해 보겠습니다. 오늘은 10포인트 내리면서 1630포인트에서 마감했는데요. 오늘 출발은 1634포인트에 출발했습니다. 오전 중에 잠시 1641포인트까지 오르면서 상승을 시도하기도 했지만 어제 전거래일에 상승을 이끌었었던 프로그램 쪽에서 1,000억 원이 넘는 매도 물량이 나오면서 지수의 하락으로 이끌었습니다. 오늘 0.66% 하락 움직임 1630포인트에 마감했습니다. 투자 주체들의 움직임도 한번 살펴보면 개인이 1,100억 원 정도 매수했고요. 반면에 기관이 600억 원 정도 장중에 매도로 흐름을 바꿨습니다. 또한 외국인도 700억 원 정도 매도 물량 내놨습니다. 코스닥은 코스피보다는 그래도 견조한 흐름을 보여줬습니다. 잠시 상승했다가 다시 하락으로 흐름을 바꿨는데요. 0.63포인트 하락하면서 488포인트에 마감했습니다. 오늘 출발은 491포인트에 출발했습니다. 장중에 오르락 내리락 어려운 흐름을 보여줬었는데요. 장 마감 들어서 잠시 상승했었지만 다시 하락으로 흐름을 바꾸면서 0.13% 하락 움직임 488포인트에 마감했습니다. 투자 주체들의 움직임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역시 코스피와 마찬가지의 상황이 벌어지고 있는데요. 개인이 577억 원 정도 매수한 반면 기관이 341억 원, 외국인이 200억 원 매도하면서 지수의 하락을 부추겼습니다. 외환시장도 한번 살펴보면 이틀째 상승하고 있는데요. 수출업체들의 달러 매도 물량이 전월에 비해서 줄어든 상황에서 지수 국내 증시가 낙폭을 늘려가자 상승한 것으로 풀이됩니다. 오늘은 12원 40전 오르면서 1214원 90전에 마감했는데요. 오늘 출발은 1203원에 출발했습니다. 장중에 1200원까지 내려갔다가 1215원까지 오르기도 했었는데요. 오늘은 1%의 상승 움직임 1215원 90전에 마감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유가증권 시장 시총 상위 종목들은 어떤 움직임을 보이고 있었을까요? 전반적으로 전기전자와 철강, 금속이 약세를 그대로 반영하고 있는데요. 삼성전자가 1% 내렸고요. 한국전력은 터키 원전 수주 기대감에 바닥 딛고 4거래일 연속으로 상승하고 있습니다. 기관이 집중적으로 매수했는데요. 강보합에 마감했습니다. KB국민이 약보합에 마감했고요. 현대모비스 큰 폭으로 낙폭을 늘렸습니다. 3.5% 내렸고요. LG전자가 강보합에 마감했습니다. 이어서 코스닥 시장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서울반도체가 3.4% 큰 폭으로 낙폭을 늘렸고요. 소디프 신소재가 강보합, 메가스터디는 낙폭 과대 진단에 오늘 2.4% 상승했습니다. 포스코 ICT가 건설, 교통 등 컨버전스 IT 산업이 잇따라 성과를 내면서 상승세 이어갔는데요. 오늘 역시 1.7% 올랐습니다. SK컴즈도 3.8% 기관 매수에 상승했습니다. 이어서 오늘 특징 테마 업종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앞서 들으신 대로 자동차주들 급등 후에 숨고르기 들어가고 있는데요. 차익 실현 매물에 오늘 동반해서 약세 보이고 있습니다. 현대차가 5% 내렸고요. 만도가 4.6%, 한라공주가 6% 내렸습니다. 이렇게 시장이 숨고르기 장세에 들어간 가운데 업종 지수를 보면 건설주가 3거래일 연속으로 올랐습니다. 저가 매수 매력뿐만 아니라 대형주들 중심으로 해외 수주 모멘텀까지 부각이 되면서 바닥기 찍고 3거래일째 오르고 있는데요.
현대건설이 3%, 삼성물산 역시 3% 올랐고요. 대림산업이 4.1% 올랐습니다. 하지만 증권업계에서는 단기적인 급등일 수 있기 때문에 투자에 유의하라고 조언하고 있습니다. 중소형 건설주들을 한번 살펴보면 4대강 관련주들을 중심으로 오르고 있는데요. 항만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되면서 정부의 서울항 건설이 본격 추진된다는 소식에 4대강 관련주들이 오르고 있습니다. 이화공영이 15% 가격 제한폭까지 올랐고요. 사무개발이 14%, 특수건설이 13% 큰 폭으로 올랐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오늘 철도주들도 많이 올랐습니다. 철도주들이 전일 300억 달러 규모의 국립철도 건설 사업 입찰에 국내 컨소시엄이 참여한다는 소식에 급등하는 모습이었는데요. 특수건설이 13% 올랐고요. 남강투번이 5% 올랐습니다. 이렇게 시장이 양시장 모두 하락으로 마감했습니다. 대외 여건이 불안 요인에도 불구하고 그래도 실물 경제는 호조로 뛰어가고 있다는 전망도 나오고 있습니다. 라스트 공중 성공 전략 끝까지 함께 하시면서 내일 다음 장 전략도 한번 짜보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마감 시황이었습니다. 네, 마감 시황 살펴봤습니다. 더욱더 자세하게 시장을 한번 뜯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동양종금증권 투자전략팀의 원상필 연구원 연결되어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나흘 연속 상승세를 걸었고 좀 부담스러워하는 것일까요? 오늘 우리 증시 하락 속에 마감이 됐습니다. 특징 정리부터 좀 해보죠. 네,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오늘 조금 시황하자고 하는 그런 흐름이 나타났습니다. 나흘 연속 상승했다는 부담감도 있었고요. 내일 이제 그 선거에 따른 연휴가 이제 겹치면서 일단 오늘은 조금 팔고 가자라는 심리가 다소 강했던 흐름이었습니다. 크게 봤을 때는 이제 두 가지 움직임이 나타났었는데요. 첫째는 자동차 업종이 좀 상당히 강한 하락세를 보였습니다. 그동안 자동차 업종은 IT 업종과 더불어서 시세를 주도해주는 그런 가장 강한 주도 업종의 모습이었는데요. 오늘 같은 경우에는 상대적으로 그동안 주가 상승폭이 좀 다소 가했고 향후 나타날 수 있는 자동차의 매출 증가율이 좀 둔화될 수 있다는 그런 우려감이 나타나면서 현대차를 중심으로 자동차 업체들이 지수 하락을 주도했습니다. 반면에 건설업종 같은 경우에는 급등세를 보여주었는데요. 건설과 대우나 관련 테마주들이 상당히 강한 흐름을 보여주었습니다. 건설 같은 경우에는 이번에 선거가 끝나고 나면 정부가 다시 한번 4대강 및 그리고 대우나 관련 여러 가지 정책이나 또는 경기 부양책들을 발표할 가능성이 높다는 그런 기대감이 건설업종의 강세를 이끌어 주었고요. 더불어 이와 같이 지방선거 이후에 나타날 수 있는 정부 정책에 대한 기대감이 여러 가지 테마주들로 형성되는 그런 흐름도 관찰됐습니다. 그렇군요. 일단 수급 상황부터 한번 짚어보도록 하죠. 이쯤에서 한번 이야기를 또 해야 되겠죠. 외국인들 이틀 연속 매수를 하다가 오늘 소폭이나마 좀 매도를 했거든요. 추세 쪽으로 한번 저희가 진단을 해보는 것도 좋을 것 같고요. 저희가 내일 휴장을 한 이후에 외국인들 또 어떤 행보를 보일지 그 부분도 상당히 궁금하네요. 네, 그렇습니다. 일단 이제 외국인들 이틀 연속 주식을 사줬고요. 오늘은 다시금 매도로 돌아섰습니다. 다만 이제 매물 규모 같은 경우에는 700억 원이었으니까요. 상당히 5월 달에 비해서 크게 줄어들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5월 같은 경우에 이제 누가 주식을 팔았느냐, 외국인들의 이 움직임을 국적별로 좀 나누어서 살펴보게 되면요. 5월 달에 외국인들은 약 6조 4천억 원의 주식을 내다 팔았습니다. 근데 이 자금 중에서 약 70%가 유럽계 자금이었습니다. 이제 아시다시피 유럽 같은 경우에는 지금 재정 위기 때문에 금융기관들이 유동성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이고요. 따라서 자기들이 돈이 필요하다 보니까 국내 주식을 좀 내다 파는 그런 흐름이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반면에 5월 증시에서는 미국과 아시아적 외국인들은 소폭이나마 여전히 국내 주식을 매수하는 그런 흐름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래서 정리하면 5월 달에 나타났던 강한 외국인들의 매도세는 셀코리아라기보다는 재정 위기에 따른 유동성 부족을 겪고 있는 그 유럽 금융기관들의 불가피한 자금 인출이었다고 볼 수 있고요. 이와 같은 측면에서 일단 지금 나타나고 있는 이 유럽발 재정 위기가 다시 한번 불거지거나 또는 2라운드로 넘어가지 않는다라고 하면 향후 외국인들의 매도 강도는 현저하게 줄어들거나 또는 매수로 돌아설 가능성이 매우 높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지금 일단 유로존 쪽으로 상황을 한번 잘 지켜봐야 된다는 말씀을 해주셨는데 하지만 오늘도 저희가 여러 가지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 프랑스에서 나오고 있는 신용등급 루머도 그렇고요. 이탈리아 쪽에서도 좀 재정위기 이야기가 솔솔 나오고 있고 전체적으로 분위기는 그다지 밝지는 않은 것 같은데 그렇다면 유로존 상황에 대해서는 그래도 부정적으로 보시는 겁니까? 아니면 긍정적으로 좀 내리고 계시는 겁니까?
일단 먼저 결론부터 정리하면 지금 나타나고 있는 여러 가지 잡음들은 경기 회복 국면의 마지막에 나타나는 가장 분명한 신호라는 측면에서 단기적으로 이제 투자 심리를 조금 위축시키는 요인이 될 수 있겠지만 오히려 경제가 확실하게 바닥을 치고 있다는 그런 부분들에 대한 반증으로도 볼 수 있습니다. 기억하시겠지만 이제 국내 같은 경우에도 한국이 이제 그 외환 위기를 맞았던 당시에 한국의 신용 등급이 급격하게 강등되는 구간에서 지수는 의미 있는 저점을 형성하는 그런 모습을 보였고요. 실제로 이제 경제도 그 당시를 저점으로 해서 빠른 회복세를 보여주었는데요. 이 신용평가사들의 국가 신용 등급이라고 하는 것이 사실상 경제가 이미 나빠지거나 또는 좋아지고 난 이후에 사후에 확인하는 그런 의미를 지닌다는 측면에서 최근에 나타나고 있는 이런 유로존들의 신용 등급 하락은 이미 경제에 나타나고 있는 그런 현상들에 대한 최종적인 확인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더불어 지금 나타나고 있는 가장 두 가지 변수 중에 하나가 외국인들이 유럽발 재정 위기에도 불구하고 국내 채권 시장에서는 계속적으로 순매수를 보이고 있다는 점인데요. 오히려 이제 유럽의 기존의 유럽 선진국들의 채권 시장이 다소간 조금 안정성을 상실함에 따라서 국내 채권 쪽으로 오히려 순매수를 확대하는 그런 흐름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유럽 국가들의 일시적인 재정 위기나 또는 이러한 부담감들은 오히려 이러한 글로벌 유동성 자금을 한국 및 아시아 증시로 유입시킬 수 있는 동력이 될 수도 있다는 측면에서 오히려 한편에서는 조금 긍정적인 움직임도 기대해 볼 수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동안에 좀 부정적인 뉴스에 대한 결과가 현재 나타날 뿐이지 앞으로의 전망에 대해서는 그다지 부정적으로 볼 필요는 없다라는 뜻으로 해석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국내 증시로 다시 돌아와서요. IT, 자동차, 그동안 잘 나가던 업종들이 주춤하고 있어요. 오늘 주가도 좀 부진하게 나오고 있고 이 반면에 이 틈새 시장을 이 건설주에 대해서 투자자들이 상당히 많이 노리고 있습니다. 건설주들 이렇게 오르고 있긴 하지만 그래도 근본적인 리스크는 해소되지 않고 있거든요. 미분양 리스크도 여전히 남아있고 건설사 구조조정이라는 굵직한 그런 이슈도 남아있는 상황인데 지금 주가가 바닥이라는 이야기도 있지만 좀 부담스러운 건 사실이거든요. 어떻게 보십니까? 그렇습니다. 사실 지금 건설주들 같은 경우에는 앞으로 상당히 조금 어려운 시기가 남아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최근에 이제 뉴스를 통해서도 계속적으로 이제 투자자분들께서도 확인하시겠지만 한국의 부동산 시장이 상당히 좋지 않은 상황입니다. 특히 버블 붕괴론까지 제기되는 등 그동안 이제 건설사들의 주된 수익원이었던 이 아파트 시장에서 본격적인 좀 분열과 그리고 붕괴 조짐이 나타나고 있다는 점은 상당히 우려스러운 대목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지금 중소형 건설사들의 상당 부분이 자금 부족을 겪고 있고요. 따라서 최근에는 이제 일부 기업들의 그런 부도가 잇따르고 있는 상황인데요. 향후에도 이와 같은 흐름들은 좀 상당 기간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특히 하반기에 금리 인상을 단행하게 되면 중소건설사들의 경영 여건은 보다 어려워질 가능성이 높다는 측면에서 앞으로도 일부 기업들의 디폴트 위기는 계속적으로 제기될 걸로 보고 있습니다. 다만 이제 워낙 많이 빠지다 보니까 좀 가격적인 메리트가 부각되고 있는 건 분명하고요. 정부가 선거 이후에 건설 쪽에 대해서 다시 한번 좀 부양책을 내놓지 않겠느냐라고 하는 그런 기대감도 오늘 주가의 강세 요인으로 작용했는데요. 다만 업황 자체가 워낙 나쁘고 앞으로도 사실상 기대할 수 있는 모멘텀이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건설주들은 지금처럼 단기 급락에 따른 일시적인 반등을 이용한 그런 어떤 투기적인 거래를 제외한다라고 하면 사실상 펀더멘털을 고려하고 주식을 사기는 아직 이른 시점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아직까지는 건설주에 대해서 그렇게 긍정적으로 판단을 내리기는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여러 가지 리스크도 한번 분석을 잘 살펴보고 좀 짧게 가져가는 자세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난밤에 미국 증시 휴장을 했는데 오늘 밤 저희가 살펴봐야 될 변수들이 여러 가지가 있죠.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네, 일단 이제 미국 증시가 휴장을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같은 경우에 휴장했던 기간 동안에 유럽 증시 같은 경우에도 보합권에서 마감됐기 때문에 사실상 그렇게 특별한 주가 변동은 없을 것으로 보고 있고요. 오늘 5월 발표되는 미국의 이제 ISM 제조업 지수 같은 경우에 5월달은 4월에 비해서 좀 소폭 줄어들었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미국 같은 경우도 이미 경기 선행 지수가 이제 고점을 치고 하락 전환하는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다는 점에서 모멘텀은 다소간 둔화되는 흐름들이 오늘 밤 지표를 통해서도 다시 한번 확인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다만 이는 이미 시장이 충분히 알고 있는 그런 변수들이기 때문에 주가에 미치는 영향력은 제한적이라고 보고 있고요.
미국 증시는 이제 급락 이후에 반등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다만 아직까지 반등 강도가 약하고 그 폭이 크지 않기 때문에 기술적인 추가 상승 모멘텀은 남아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밤 미증시는 좀 제한적인 강보합권 정도의 시세를 보일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미국 증시가 제한적인 강보합권에 머물 것이다라는 말씀을 해주셨는데 이 지표들이 어떻게 나오는가도 한번 저희가 잘 살펴봐야 되겠죠. 일단 내일은 우리 시장 휴장입니다. 6.2 지방선거가 있고 일단 선거 이후에 우리 시장 뭔가 모멘텀이 좀 변화가 있지 않을까라는 그런 관망도 조금씩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시장 투자 전략에 대한 말씀도 함께 덧붙여 주시죠. 네, 이제 이번 지방선거가 끝나게 되면은 좀 여러 가지 변화들이 나타날 걸로 보고 있습니다. 오늘 시장도 이제 이러한 흐름들을 차별적으로 잘 반영해 주었는데요. 일단 그 건설주들의 급등은 결국 정부가 다시 한번 그 내수 부양을 위해서 이 부동산 시장을 건드리지 않을까라는 그런 기대감이 나타나고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다만 이제 지금 시점에서 이 부동산 시장에 대해서 다시 한번 인위적인 부양책을 쓴다라고 하면 이는 한국 경제의 회복 속도를 일시적으로는 좀 좋게 가져갈 수 있겠지만 경제 자체의 구조를 아주 급격하게 훼손시킬 수 있는 상당히 그 우려스러운 그리고 부담스러운 요인이라는 측면에서 이와 같은 정책들이 나오지 않기를 바라고 있고요. 지금 그 IT하고 자동차주들의 그 시세 주도력이 좀 약화되고 있습니다. 특히 자동차 업종 같은 경우에는 오늘 상당히 큰 폭으로 하락하는 모습이 나타났는데요. 지금 이제 정부가 기존에 선거 전에는 아직까지 증세라든지 또는 내수를 그 위축시킬 수 있는 그런 정책들에 대해서 조금 그렇게 완화시키거나 또는 이연시키는 모습을 보였지만 선거 이후에는 이제 지금 일부에서 보도됐다시피 좀 증세라든지 또는 세금 부분에 있어서도 다시금 조금 그 강한 그런 좀 정책들을 실시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소비 부분에 있어서는 다소간 조금 부담스러운 그런 요인이 될 수도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지금 이제 결국 그 국내 증시 같은 경우에는 글로벌 증시의 주가 움직임에 좌우될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요. 미국이나 유럽 같은 경우에도 일단 재정 위기 이후에 좀 방향성에 대해서 지금은 어느 쪽으로도 확신을 가지기 어렵다는 것이 전반적인 시장의 컨센서스입니다. 따라서 유럽에서 새로운 어떤 뉴스가 나오기 전까지는 안도랠리 차원에서 점진적인 반등이 나타나는 그런 다소 좀 지루한 장세가 연출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다음 투자 전략까지 한번 저희가 집중적으로 살펴봤습니다. 도움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동영증권의 원상필 연구원과 함께했습니다. 잠시 후 뉴스가 이어집니다. 이 시각 주요 뉴스입니다. 남유럽 경제 위기에도 불구하고 지난달 수출이 40% 이상 증가하며 무역 수지가 43억 7천만 달러 흑자를 기록했습니다. 지식경제부에 따르면 지난달 수출은 작년보다 42% 증가한 394억 9천만 달러, 수입은 50% 증가한 351억 2천만 달러에 달했습니다. 이에 따라 지난달 무역 수지 흑자 규모는 43억 7천만 달러로 2개월 연속 40억 달러를 넘었습니다. 수출은 판매 가격이 하락한 휴대전화를 제외하면 자동차와 전자석유 제품, 철강, 선박 등 대부분이 크게 늘었습니다. 지역별로도 유럽 수출이 38% 증가하는 등 미국과 일본 등 선진국과 중국, 아세안 등 신흥국 모두 수출이 높은 증가세를 보였습니다. 전 세계 아이폰 이용자들이 와이파이는 물론 3G 이동통신망을 활용해 값싼 인터넷 전화를 쓸 수 있게 됐습니다. 이동통신 음성전화 요금을 획기적으로 내릴 수 있는 계기로 작용할 것으로 보입니다. 외신 등에 따르면 세계 최대 인터넷 전화 기업 스카이프는 아이폰에서 3G 이동통신망을 이용해 인터넷 전화를 사용할 수 있는 아이폰용 스카이프 2.0을 한국을 포함한 전 세계에 출시했습니다. 아울러 국내 KT를 비롯해 전 세계 80여 개의 이통사들이 모두 3G망을 개방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아이폰 이용자가 3G망을 통해 스카이프로 일반 유선 전화에 전화를 걸면 통화료가 1분에 22원으로 SK텔레콤의 108원보다 저렴합니다. 소비자 물가 상승률이 4개월 연속 2%대를 기록하며 안정된 모습을 보였습니다. 통계청에 따르면 5월 소비자 물가는 작년 같은 달에 비해 2.7% 올랐습니다. 지난달 물가는 한 달 전인 4월보다는 0.1% 상승했습니다. 그러나 채소 물가가 10% 이상 급등하면서 장바구니에는 적잖은 부담을 안겨줬습니다. 이상기온의 영향으로 5월 신선식품 물가지수는 9.9% 상승했으며 특히 신선 채소는 14.1%나 치솟았습니다. 반면 풍작과 구제역 등의 영향으로 쌀은 11%, 돼지고기 가격은 8.9% 내렸습니다.
재정부는 6월에도 물가가 2%대의 안정적 흐름을 이어갈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서울을 비롯한 수도권 경매 아파트의 낙찰가율이 80% 아래로 떨어지며 연중 최저치를 기록했습니다. 경매정보업체 지지옥션에 따르면 5월 수도권 아파트 경매 낙찰가율은 평균 78.5%를 기록했습니다. 4월에 비해 2.3%포인트 하락하며 80% 선이 무너진 것입니다. 전체 경매 중 최종 낙찰 건수를 보여주는 낙찰률도 동반 추락했습니다. 지난달 수도권 아파트 낙찰률은 31.4%로 경매로 나온 아파트 10채 중 3채만 주인을 찾은 셈입니다. 낙찰가와 마찬가지로 낙찰률 역시 올 들어 가장 낮았습니다. 수도권의 집값 하락이 경매 낙찰가와 낙찰률을 끌어내리고 있는 것으로 업계는 분석했습니다. 증권금융 뉴스입니다. 한국시티은행의 금융지주회사인 한국시티금융지주가 오늘 출범했습니다. 시티금융지주는 한국시티은행, 한국시티그룹 캐피탈, 시티금융판매 서비스 등 3개 자회사와 한국시티은행의 자회사인 시티크레딧서비스 신용정보 등 총 4개 회사로 구성됩니다. 한화증권이 미국 프루덴셜 금융의 프루덴셜 투자증권 및 프루덴셜 자산운용 인수대금 3,400억 원을 지급하면서 오늘 두 회사의 인수가 확정됐습니다. 하나그룹은 지난해 12월 하나손해보험과 제일화재 간 합병과 지난 3월 대한생명 상장에 이어 프루덴셜 증권 인수를 확정짓는 등 금융계열사 재편 작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신한은행이 오는 9일 서울 태평로 본점 대강당에서 국내 금융시장 전망 세미나를 엽니다. 이번 세미나는 올 하반기 채권 및 외환시장 전망을 다룰 예정이며 강연자로는 조종재 신한금융투자 애널리스트와 조재정 신한은행 이코노미스트 등이 나섭니다. 현대캐피탈은 차량 구입 할부금 부담을 40% 낮춘 차량가치보장 할부 서비스를 개시했습니다. 이 서비스는 자동차 리스를 응용해 할부 대출금에서 만기 시점에 중고차 가치를 뺀 나머지 금액에 대해서만 할부금을 납부하도록 한 계의 특징입니다. 우리 증시가 그동안의 상승세를 좀 반납하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코스피, 코스닥 모두 하락했고 낙폭은 코스피가 0.6%, 코스닥은 0.1% 수준을 보여줬습니다. 낙폭이 그래도 제한적으로 나왔지만 끝까지 상승폭을 이어나가지 못했다는 점이 좀 아쉬움으로 남고 있습니다. 아시아 지역은 또 어떤 흐름을 보였을까요? 한번 살펴보도록 할까요? 일본 증시가 하락하면서 마감된 것으로 현재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0.5% 정도 내리면서 9,711선에 마감된 것으로 확인이 되고 있고요. 중국 증시 역시 좀 부진한 흐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1.5% 넘게 하락하면서 시장 상황 현재 전개가 되고 있습니다. 오늘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저는 목요일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